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를 더 쉽게 풀어드리는 더 뉴스 시작합니다. 북한에 잇따르는 도발 속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이 다음 주로 다가오면서 여야 간의 충돌은 더 격화하고 있습니다. 여당 전당대회 중간 판세와 함께 정치권 소식 시간에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24일이면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1년이 됩니다. 이 전쟁이 두 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에 미친 영향이 적지 않은데요.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시겠습니다. 북한이 ICBM 발사 이틀 만에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또 쏘아 올리면서 무력 도발을 이어갔습니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한반도에 전개한 미국의 전략 자산이 북한에 영향을 미칠 경우에 상응한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정부는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이틀 만에 개인 4명과 기관 5곳을 독자 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했습니다. 이로써 지난해 10월 이후 우리 정부가 독자 제재한 북한 개인은 31명, 기관은 35곳으로 늘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안 접수를 앞두고 여야의 신경전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표결 전에라도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으라고 압박했고 민주당은 여당이 야당 탄압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비판의 날을 세웠습니다. 5명의 목숨을 앗아간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당시 고속도로 상황실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처음 불이 난 화물차 운전기사에 대해서도 경비소홀로 참사를 일으킨 혐의를 적용해서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대한항공이 혜택 축소 논란을 빚은 마일리지 개편안 시행을 잠정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소비자 불만을 넘어 정부 비판까지 직면하자 전반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하겠다면서 입장을 바꿨습니다. 오늘 아침 서울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고 찬바람까지 불면서 다시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더 내려가는 등 추운 날씨가 이어지다가 모레 낮부터 예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 이틀 만에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쏘아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발사한 미사일 4발이면 우리 작전 비행장을 초토화할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놨는데요.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담화를 내고서 이틀 전 ICBM 발사는 남한에 정찰기가 없을 때를 노려서 진행된 것이라면서 우리 측의 평가를 반박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한현희 기자. 네, 통일의 외교 안보부입니다. 네, 먼저요.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또 쏘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오늘 오전 7시부터 7시 11분까지 북한 평안남도 숙천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들 미사일은 각각 390여 킬로미터와 340여 킬로미터를 비행한 뒤 동해상에 떨어졌고 세부 재원은 한미 정보당국이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 이틀 만에 올해 3번째 도발에 나선 건 어제 실시한 한미연합공중훈련에 대한 반발의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북한 매체가 이례적으로 미사일 발사를 신속하게 보도하면서 직접 밝힌 내용인데요.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어제 미국의 비원비 전략폭격기를 포함한 한미연합공중훈련을 언급하면서 이와 관련해 600mm 방사포를 동원한 사격훈련을 진행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600mm 방사포는 최신형 다연발 정밀 공격 무기 체계로 4발의 폭발 위력으로 적의 작전 비행장 기능을 마비시킬 정도로 초토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600mm 방사포를 그러니까 우리의 작전 비행장당 한 문 4발씩 할당해뒀다고 주장했습니다. 미사일 비행거리를 고려하면 오늘 발사는 청주 F-35A 기지나 군산 미 공군기지를 타격 가상 목표로 설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은 또 가공할 위력을 자랑하는 전술핵 공격 수단이라는 표현으로 초대형 방사포에 전술핵을 탑재할 수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이와 관련해 군 관계자는 현재는 전술핵 탑재가 제한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며 그런 소형화를 위해 북한이 추가적인 핵실험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북한의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자신들이 발사한 ICBM에 대한 우리의 평가를 반박하는 내용의 담화를 발표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오늘 아침 미사일 발사와 동시에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한반도에 전개한 미군의 전략 자산이 자신들에 미치는 영향을 따져보고 있다면서 직간접적인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는 상응한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다시 한번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태평양을 자신들의 사격장으로 활용하는 빈도는 미군의 행동 성격에 달려 있다고 위협했습니다. 김 부부장은 또 그제 발사한 ICBM 화성 15형에 대한 우리의 평가를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특히 북한 ICBM 기술 수준이 명령 하달 후 미사일 발사까지 9시간 22분이 소요되는 수준이라는 이 전문가들의 분석을 비난했는데요. 그제 발사는 안전 조치를 한 뒤 기상 조건 등을 고려했고 특히 공중 정찰에 동원됐던 우리 군의 정찰기 7대가 다 내려앉은 오후 3시 30분부터 저녁 7시 45분 사이의 시간을 골라서 기습적으로 발사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군 관계자는 항공 정찰 자산 이외에 위성 등 다른 자산도 있다며 북한이 ICBM을 발사한 직후 포착 사실을 신속하게 공지한 것이 우리가 사전 동향을 추적하고 있다는 방증이 될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다른 정찰 능력이 있는데도 굳이 정찰기를 언급한 건 우리의 정보 능력을 낮추려는 북한의 의도가 깔린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지금까지 통일 외교 안보부에서 YTN 한현입니다. 대통령실은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한 데에 대응해서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안보 상황 점검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오늘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회의에는 김 실장과 김태효 안보실 1차장, 임종득 2차장, 관계 비서관들이 참석했습니다. 참석자들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동향을 보고받고 우리 군의 대비 태세를 점검하며 향후 대응 방안을 협의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해서 개인 4명과 기관 5곳을 독자 제재 대상으로 추가로 지정했습니다. 특히 이번 제재는 북한 도발 이틀 만이고 지난 10일 사이버 분야 독자 제재에 나선 지 열흘 만입니다. 또 윤석열 정부 들어 4번째 대북 독자 제재인데 이로써 독자 제재 대상은 지난해 10월 이후 개인 31명과 기관 35곳으로 늘었습니다. 이번에 제재 대상으로 추가된 개인은 리성운과 김수일, 이석 등 4명으로 북한 정부를 대신해 제재 물자의 운송이나 수출에 관여했거나 유류 대북 수출에 관여해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자금 확보에 기여한 사람입니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북한의 무모한 무력 도발이 계속되면 대한민국 자체 핵 무장론도 더욱 힘을 받게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정 비대위원장은 당 비대위회의에서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이틀 만에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또 발사한 점을 거론하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김정은이 핵을 포기할 확고한 의지가 있다는 거짓말로 지난 5년 내내 종전선언하자고 외친 문재인 정권의 거짓과 위선이 드러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정부가 지금처럼 강경 대응만 고집하면 안 그래도 최악인 민생경제가 더 심각한 수렁으로 빠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도발에 강력히 경고하고 규탄한다면서도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추가 도발을 공언하는데 문제는 정부의 대응 능력과 태도라면서 말폭탄은 누구나 던질 수 있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평화라고 강조했습니다. 정치권 소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처리를 일주일 정도 앞두고 오늘도 여야가 날선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2번째 TV토론에 나서는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은 이른바 부동산 의혹과 윤심 논란 등을 놓고서 치열한 신경전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황윤태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여야가 오는 27일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에 대한 국회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이때 표결 처리될 가능성이 있고요. 자, 여야의 신경전이 갈수록 격화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이 조만간 국회에 접수되면 오는 24일 본회의에 보고되고 다음 주 표결 처리가 예상되는 가운데 여야 공세 수위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 스스로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고 만일 부결되면 3월 임시국회를 열지 말아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전직 대통령들도 죄를 지으면 감옥에 갔는데 왜 이 대표는 감옥에 못 가겠다고 민주당과 국회를 볼모로 인질극을 벌이냐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이재명이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십시오. 이재명 의원이 마땅한 죄값을 치르도록 하십시오. 반면 민주당은 내부 결속과 이탈표 방지에 주력하는 동시에 국회법에 따라 3월 임시국회는 당연히 열어야 하는 거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지도부가 윤사부 일체로 야당 탄압에만 몰두하는 반면 대장동 50억 클럽과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은 거론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50억 클럽 무죄와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 앞에선 한없이 작아지던 여당 지도부가 야당 대표 죽이기엔 그야말로 혈안이 되어 물불 가리지 않습니다. 다만 비명계 일부에선 여전히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기소할 땐 당 대표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내일 의원총회를 열어 이 대표 구속영장에 대한 분석 결과를 공유하고 당내 의견을 수렴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국민의힘 전당대회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당대표 후보들 오늘 두 번째 TV 토론에 나선다고요? 네, 김기현, 안철수, 천하람, 황교안 4명의 당대표 후보들은 오늘 오후 5시 반 MBN 주간 방송토론회에서 맞붙습니다. 후보들은 토론회 1시간 반 동안 부동산 투기 의혹을 포함해 흑색 선전 논란, 정체성, 당정 일체론 등 현황 쟁점을 두고 격돌할 것으로 보입니다. 토론회에 앞서 신경전도 치열한데요. 김기현 후보는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자신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이미 혐의가 없다고 드러났다며 정치 공세를 멈추라고 비판했습니다. 논란이 확산하자 김 후보는 당 선관위에 의혹을 검증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아무것도 혐의가 없는 것이 다 증명된 사안이기 때문에 터무니없는 정치 공세 계속 하시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는 권고의 말씀드립니다. 황교안 후보는 김 후보의 해명에 핵심은 땅 구매 시점이 아니라 KTX 노선 변경에 있는데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김 후보가 사퇴해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제가 왜 근거 없는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근거 없는 비방을 하면 안 되죠. 저는 당을 위해서 또 김기현 후보를 위해서 바로 사퇴하는 게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안철수 후보는 별다른 일정 없이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는데 책임당원 선거인단제나 배심원제 같은 공천 공약을 앞세울 계획입니다. 다만 자신을 향한 김기현 후보의 정통성 비판에는 연대, 포용, 탕평, 일명 연포탕을 강조한 김 후보의 자기부정이라고 비판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 모임에 참석한 천하람 후보는 이른바 윤핵관이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김기현 후보 발언에 공감할 국민이 얼마나 있겠냐고 비판하는가 하면 오늘 투표하면 안철수 후보를 자신이 가볍게 추월했을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황윤태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둘러싼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두산건설과 네이버 등 대표이사급 경영진을 입건했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은 최근 두산건설 고위관계자였던 A씨와 네이버 계열사 대표이사급 고위관계자 B씨 등을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A씨 등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할 당시에 성남FC에 후원금 명목으로 뇌물을 주고 그 대가로 성남시로부터 건축 인허가 등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6주 만에 40%대를 회복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리얼미터가 미디어 트리븐 의뢰로 지난 13일부터 17일까지 닷새 동안 전국 성인 남녀 2,504명에게 설문한 결과 윤 대통령이 국정수행을 잘한다는 평가는 일주일 전보다 3.5%포인트 오른 40.4%로 집계됐습니다. 반면 부정평가는 2.8%포인트 내린 57.5%로 나타났습니다. 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는 1월 첫째 주 이후 30%대 중후반을 기록하다가 6주 만에 40%대를 회복했습니다. 리얼미터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주간 집계 기준으로 가장 큰 폭의 상승세를 기록했다면서 민생과 경제 문제에 정책과 메시지를 집중한 결과로 분석했습니다. 정당 지지도를 보면 국민의힘이 지난주보다 2.5%포인트 오른 45%, 더불어민주당이 2.9%포인트 내린 39.9%로 조사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대한항공이 오는 4월부터 거리 기준으로 변경하는 마일리지 개편안 시행을 잠정 보류했습니다. 이 개편안이 혜택을 줄이는 거란 안팎의 비판이 잇따르자 입장을 바꾼 건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이동우 기자. 예, 경제부입니다. 네, 대한항공이 마일리지 개편안 시행을 보류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대한항공이 국민적 공분을 산 마일리지 개편안 시행을 잠정 보류하고 재검토에 들어갔습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오늘 마일리지 개편안 관련 어떤 부분이 수정될지 구체적인 안을 특정하기는 어렵다면서도 고객들의 의견을 수렴해 전반적인 개선 대책을 신중히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대한항공은 오는 4월 1일부터 보너스 항공권과 좌석 승급 마일리지 공제 기준을 지역에서 운항 거리로 바꾸는 제도 개편안을 시행할 계획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단거리 노선은 마일리지 공제율이 인하되지만 미국과 유럽 등의 장거리 노선은 공제율이 인상되면서 고객들이 일방적인 마일리지 혜택 축소라고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실제로 인천 뉴욕 구간의 비즈니스석을 마일리지로 구매하려면 종전에는 편도 6만 2,500마일이 필요했지만 개편안이 시행되면 9만 마일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개편안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대한항공은 보너스 좌석을 확대하고 보너스 좌석 비중이 높은 특별기를 운항하는 추가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5일 역대급 실적을 내고도 고객은 뒷전인 것 같다면서 대한항공을 비판했고 어제는 대한항공이 눈물의 감사 프로모션을 하지는 못할 망정 국민 불만을 사는 방안을 내놓았다고 다시 비판했습니다. 결국 마일리지 개편안 재검토에 따라서 대한항공이 4월까지 개선 대책을 내놓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대한항공은 마일리지 공제율과 적립률을 조정하고 마일리지로 구매하는 보너스 좌석 확대 규모도 기존 계획보다 더 늘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항공의 마일리지 개편안과 관련한 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이동우입니다. 박경석 전국장애인 차별철폐연대 대표가 경찰의 최후 출석 통보를 거부한 것과 관련해 경찰이 체포영장 신청 등 강제 수사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박 대표에게 오늘까지 출석 의사를 최종적으로 밝혀달라고 했다며 응답하지 않으면 법과 원칙에 따라서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대표는 앞서 기자회견에서 경찰서 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가 먼저라며 출석을 거부하고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면 다음 달 경찰에 자진 출석해서 조사를 받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시는 서울 광장에 설치된 이태원 참사 분향소가 불법이라며 자진 철거를 거듭 요청했습니다. 이동률 서울시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유가족의 슬픔과 추모 취지는 공감하지만 현재 추모 시설은 철거해야 한다는 것이 서울시의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강제 철거 등 행정 대집행에 들어갈 경우 규정에 따라 별도의 예고나 안내는 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난해 12월 5명의 목숨을 앗아간 방음터널 화재를 수사하는 경찰이 처음 불이 붙었던 트럭 운전자와 당시 고속도로 상황실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이 터널 시공사 등에 대해서도 조사를 이어가고 있는 만큼 이후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철희 기자. 네, 사회일부입니다. 네, 수사가 시작된 지는 꽤 지났는데 관계자 신병 처리는 이번이 처음이죠? 네, 경찰이 방음터널 화재 수사 뒤 처음으로 피의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대상은 처음 불이 난 트럭 운전자 그리고 당시 고속도로 상황실에서 근무한 상황실장입니다. 먼저 트럭 운전자는 지난 2020년에도 같은 트럭이 운행 중에 불이 나는 등 차에 문제가 있는 것을 인지하고도 정비를 소홀히 해 참사를 일으킨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또 트럭 운전자가 불이 난 뒤 주변 소화전이나 비상벨 등을 사용하지 않아 피해를 키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상황실장의 경우 사고 발생 3분 만에 불이 난 것을 알고도 제대로 대처하지 않아 참사를 키운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 당일 낮 1시 46분쯤 트럭에 불이 붙는 장면이 관제실 CCTV에 그대로 송출됐지만 상황실장 등 근무자들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로부터 3분 뒤인 낮 1시 49분이 돼서야 근무자들은 순찰 직원을 통해 화재 사실을 파악했는데 비상대피방송 등 안전 조치를 소홀히 했습니다. 이후 상황실에서는 오후 2시쯤 안양 방향 터널 진입 차단 시설을 작동하려고 했지만 화재 탓에 실패했다고 주장했는데요. 경찰은 시설이 작동하지 않은 것 역시 상황실이 늦게 대처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폐기물 관리업체 대표와 상황실 직원 등 3명이 같은 혐의로 입건된 상태입니다. 경찰은 방음터널 시공사 등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하고 있어
이후 처벌 대상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일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주택 2,700채를 소유해 건축왕으로 불리던 남모 씨가 두 번째 영장심사에서 구속됐습니다. 실제로 변제 능력이 없는데도 피해자 160여 명에게서 전세보증금 120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김다현 기자. 네, 사회일부입니다. 첫 번째 구속영장 신청 때는 발부가 안 됐는데 어떤 부분이 달라진 겁니까? 네, 경찰은 앞서 지난해 12월에도 남 씨 일당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었습니다. 당시에는 기각됐는데요. 법원은 피해자들을 기만했는지 다툼의 여지가 있고 신문 태도나 사회적 유대관계를 종합하면 구속 필요성이 없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그래서 이번에는 혐의가 더 뚜렷하게 소명되는 기간을 특정해서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두 번째 영장 심사를 받을 당시 남 씨 모습을 직접 보시겠습니다. 세입자들 보증금 혹시 돌려주셨을까요? 변제 계획 이행하신 건가요? 지난번 영장 신청 때는 남 씨가 국세와 지방세를 체납하기 시작한 시점, 그리고 직원들에게 메신저를 보내 자금 사정이 어려우니 재계약 때는 돈을 올려서 받으라고 보낸 이후의 계약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해 기간을 지난해 3월부터 7월까지로 잡고 피해자와 피해액을 각각 327명, 그리고 266억 원으로 집계했는데요. 그러나 이번 신청 때는 지난해 상반기 남 씨의 건물들이 연달아 경매에 붙여진 이후 체결된 전세 계약으로 한정지었습니다. 범행 기간이 줄면서 피해자는 163명, 피해액은 126억 원으로 특정됐습니다. 변제 능력이 없었다는 점도 구체화됐습니다. 남 씨는 강원 동해시 망상지구를 비롯한 각종 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이를 통해 전세 보증금을 갚겠다고 주장해 왔는데요. 경찰은 남 씨가 짓고 있는 건물들이 신탁회사로 넘어가 있거나 망상지구의 경우 경매에 붙여진 점 등을 추가로 파악했습니다. 남 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사기와 부동산 실명제 위반, 공인중개사법 위반인데요. 경찰은 남 씨를 포함해 공인중개사 8명, 중개보조원 25명을 비롯한 모두 59명을 공범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구속영장에 적용된 혐의 외에 지난 구속영장에 명시된 기간에 대해서도 앞으로 수사를 이어가 입증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동안 남 씨 측은 관련 의혹에 대해 처음부터 전세보증금을 가로챌 목적은 아니었다고 해명해왔습니다. 30년가량 건설업을 하다가 부동산 경기가 침체하면서 은행 이자를 못 내고 체납했을 뿐이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사회일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는 민주노총 건설노조 경기 중서부지부 군포사무실과 한국노총 소속 건설노조 사무실 등 4곳, 또 노조원 10여 명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1년부터 올해 초까지 수도권 일대 건설 현장에서 노조원 채용을 강요하고 응하지 않으면 공사를 방해할 것처럼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수색 뒤 추가 입건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음주운전 혐의로 민주당 소속 정책연구위원 A씨를 입건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 16일 밤 11시 40분쯤 술을 마신 채 국회 의원회관 인근에 세워둔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출발 직후 근처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방안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미넨 안보회의가 별다른 소득 없이 폐막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전투기 지원을 거듭 촉구한 가운데 미 하원 외교위원장이 처음으로 전투기 지원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김선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1년을 앞두고 해결 방안을 찾을 것으로 기대했던 미넨 안보회의. 40여 개국 정상과 각국 외교수장 500여 명이 모인 세계 최대 규모의 안보회의로 열렸지만 결국 빈손으로 끝났습니다. 최근 정찰 풍선으로 격돌했던 미국과 중국은 우크라이나 문제로 다시 첨예하게 대립했습니다. We are also troubled that Beijing has deepened its relationship with Moscow since the war began.
중국은 러시아와의 관계는 양국 주권국과의 일이라며 미국이 간섭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이번 뮌헨 회의에서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을 촉구하는 다양한 의견도 나왔습니다. 유럽연합 EU는 우크라이나에 더 많은 군대와 무기를 신속하게 공급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We have to increase and accelerate our military support to Ukraine quickly. The first and most urgent thing that the geopolitical Europe has to do is to arm Ukraine. 카야 칼라스 에스토니아 총리는 EU 차원에서 탄약을 조달해 공급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What we have to do is to completely discredit aggression. That aggression can't have, benefits for you. It has to be with higher price so that, all. 우크라이나 키이우 시장은 다시 한번 전투기 지원을 강력히 호소했습니다.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도 처음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대지 미사일과 전투기 지원을 촉구했습니다. 마이클 맥콜 외교위원장은 우크라이나가 이길 수 있게 모든 걸 쏟아부어야 한다며 이런 노력이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확전을 우려해 여전히 반대하고 있지만 앞서 여야 하원 의원 5명도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는 등 전투기 지원 요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YTN 김선입니다. 네, 러시아 침공으로 시작이 됐죠. 우크라이나 전쟁. 오는 금요일이면 꼭 1년이 됩니다. 하지만 전쟁 장기화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우려는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 1년 동안 민간인들의 피해가 컸습니다. 또 전 세계에 남긴 상처도 적지 않은데요. 향후 전쟁 전망과 평화협상 타결 가능성을 전문가와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두진호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 연구위원과 함께 짚어봅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조금 전 뮌헨 회의 결과 평화협상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라는 리포트, 보도 내용을 보고 오셨는데 전투기 지원까지 만약에 한다면 이 전쟁이 좀 더 장기화될 가능성이 큰 거 아닙니까? 이미 전쟁은 장기화 수순으로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고요. 예. 지금 미국 의회를 중심으로 또 나토 일부 중심으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향적인 무기 지원이 필요하다. 이미 전차 지원을 결정을 했기 때문에 네. 이에 더해서 실질적으로 전차가 전장에서 제대로 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전투기까지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런 공감대가 일부 서방을 중심으로 형성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미국을 비롯한 일부 국가들이 사실은 전차 이전에도 공격용 방어용 무기를 지원할 때도 확전 위험 때문에 사실 무기 지원을 주저했었는데 그랬죠. 그러다가 하이머스라든지 이런 이제 포병 무기들을 지원을 하기 시작을 했고 이에 더해서 최근에는 전차까지도 지원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전투기까지 이제 서방이 이제 부담을 안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여전히 이런 지점에서 확전 위협이 서방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일단 현재 상황을 조금 더 자세하게 짚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현재 전쟁 상황,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각각 어떤 상황입니까? 오늘로서 정확하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무력으로 침공한 지 362일이 되었습니다. 네. 개전 초기만 해도 약 한 달 정도 기준으로 됐을 때 작년 3월 기준으로 러시아가 대략 1,500km 정도의 이렇게 전선을 보유하면서 러시아 영토를 점령을 했었는데요. 예. 우크라이나가 잘 싸우고 선전을 하면서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에 빼앗겼던 영토의 약 40% 이상을 회복을 하고 있고 최근에 미국은 우크라이나군의 크림 반도 진격을 지지한다라고 하는 입장을 내놓은 것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우크라이나는 당초에 단순히 영토 방어였던 전쟁의 목표를 과거에 빼앗겼던 러시아군에 빼앗겼던 크림 공화국가 세바스토폴 시를 포함해서 영토적 완전성 회복이라고 하는 보다 더 큰 목표로 이 전쟁 목표를 전환을 한 것입니다. 그렇군요. 과거에 빼앗겼던 크림반도까지도 탈환할 수 있도록. 네, 그렇게 되면 지금 푸틴 러시아 대통령 얼굴이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 푸틴 대통령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푸틴 대통령 걸핏하면 핵 사용하겠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따져보니까요. 최소한 1개월에서 2개월 평균 한 번씩 핵 사용 위협을 그랬습니까? 우크라이나와 그리고 서방을 대상으로 이렇게 그런 정치적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실제 일각에서 또 국제사회를 중심으로 우크라이나 또한 정부국에서 그런 평가를 내놓고 있는데요. 이제 봄이 가까울수록 동계 기간이 지나가면서 봄이 가까울수록 러시아군의
봄 춘계 대공세 가능성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평가들이 일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예. 실제적으로 그 효과가 다소 미미할 수도 있겠지만 작년 10월부터 러시아군은 바로 우크라이나의 북부 지역이죠. 벨라루스 지역에 최소 10,000명에서 15,000명 정도의 병력을 투사를 한 상태고요. 네. 또 우크라이나 군은 벨라루스를 통해서 다시 러시아군이 공격해 올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비해서 우크라이나와 벨라루스의 국경 지역에 대한 태세를 강화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예. 푸틴이 한 달에서 2달 간격으로 핵카드를 만지작거린다고 하셨는데 그 핵카드를 꺼내려고 하는 그 당시가 러시아 전쟁이 좀 불리할 때입니까? 그때 당시에는 대부분 러시아가 불리했던 상황으로 평가할 수 있고요. 예. 제일 먼저 핵 태세를 강조했던 것은 사실 작년 2월 28일경으로 기억을 하는데 러시아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하고 이제 국제사회가 스위프트라고 해서 러시아를 어떤 경제 이런 결제 시스템망에서 퇴출시키는 조치를 할 때 국제사회가 경제 제재 시작했을 때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게 강력한 조치였기 때문에 이에 대응해서 당시에 최초로 핵무기를 쓸 수 있다 해서 핵무기를 운용하는 전 부대에 이런 태세를 격상할 것을 바로 국방장관과 총참모장에게 지시했던 적이 있습니다. 네, 지금 양국의 피해 상황이 상당히 크잖아요. 민간인 사상자도 수만 그렇습니다. 명이고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군 사망자도 20만 명이 넘는다고 하던데요. 일단 이 전쟁의 가장 피해자는 우크라이나라고 봅니다. 예. 우크라이나 우리 국민들이 한 2만여 명 정도가 사상자가 발생이 됐고요. 예. 국가의 한 40% 이상이 러시아의 공격으로 이렇게 황폐화가 된 것으로 이렇게 평가가 되고 이런 전쟁의 상흔들을 전쟁 이전의 상태로 다시 재건하는데 최소 10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고 1,000조 이상의 천문학적인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걱정스러운 게 지금 말씀 들어보면 3월쯤에 러시아가 대대적인 공격을 지금 준비하고 있고 또 서방 국가들은 전차 지원에 이어서 전투기까지 지원한다고 하고요. 확정 가능성도 우려가 되는데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서방은 지난 전차 지원 결정할 때도 그랬고 이 무기가 러시아 본토로 공격을 하지 않는 전제 조건으로 이렇게 무기를 지원하는데 그렇군요. 아마도 전투기를 지원을 하는 것을 결정을 한다면 마찬가지로 그러한 조건을 붙일 것으로 보입니다. 어느 정도 우크라이나가 방어를 할 수 있도록 그러면서 전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조력은 주지만 그것이 러시아 본토 공격까지 이어져서 뭐 극단적인 경우에는 3차 세계대전이라든지 이런 확전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노력들도 동시에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전쟁이 시작될 쯤, 그러니까 1년 전쯤 떠올려 보면 우크라이나가 조만간 무너질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압도적으로 많았었는데 예상보다 전쟁이 너무 길어지고 있어서요. 그 가장 큰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너무나 많은 요인들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저는 뭐 결과적으로 우크라이나 장병과 국민들의 선전 그리고 러시아군의 예상보다 못한 그런 졸전, 그런 군사력 태세의 수준이라고 봅니다. 먼저 가장 큰 요인은 결국 우크라이나 국민과 장병들이 결사항전 의지로 하나로 이렇게 뭉친 것이 젤렌스키 대통령의 리더십도 재평가됐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젤렌스키 대통령 또한 서방의 어떤 해외 도피 권고를 뿌리치고 전쟁의 현장에 남아서 바로 이 전쟁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 지휘를 하고 있고 거의 매일 SNS 플랫폼을 사용해서 또 자국민들을 상대로 또 러시아와 글로벌 공동체를 상대로 지속적으로 결사항전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많은 전문가들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2, 3년 더 갈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을 내놓는데요. 가장 큰 배경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전쟁의 장기화에 대한 가장 큰 요인은 무엇보다 내년 3월경에 우크라이나와 그리고 러시아 모두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에 대한 재신임을 묻는 이런 성격의 선거가 될 수밖에 없고요. 그렇군요. 결국 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요인은 전쟁의 승패, 전쟁의 성과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한 측도 절대 물러설 수 없는 상황으로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내년 3월에 대통령 선거가 두 나라 모두 있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내부에서는 지금 내부에서 그 정치적으로 견제하는 세력들이 전쟁이 있기 때문에 그 목소리를 키우기는 어려운 상황인 걸까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두 나라 공이 이 전쟁을 통해서
아무래도 이제 계엄령을 선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일부 통치가 강화된 측면이 있다라고 보이고요. 그렇군요. 예. 이제 국민들의 자발적인 이런 지지율을 이렇게 보면 젤렌스키 대통령의 경우에는 전쟁 나기 전에 20% 밑에까지도 지지율이 떨어졌었는데 예. 개전 초기에 90%까지 지지율이 올랐다가 최근에는 70% 수준에서 지지율이 공고하게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전쟁에 대해서 젤렌스키 대통령에 대한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지지와 충성도는 매우 공고하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군요. 푸틴 대통령 또한 네. 1월 기준으로 82%의 고공 지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지율 한때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한때 떨어졌다는 것은 사실 예. 작년 9월에 아. 약 80년 만에 부분 동원을 선포했을 때 네. 그때 지지율이 80%가 아닌 대략 한 77%까지 이렇게 미세한 그랬군요. 수준 차이가 있었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푸틴 대통령에 대한 러시아 국민들의 충성도 그리고 특별 군사작전에 대한 러시아 국민들의 지지는 유효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대통령 선거도 중요하긴 합니다만 지금 민간인 희생자가 크잖아요. 어떻게 하든지 평화협상으로 타결을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젤렌스키 대통령 물론 본인 내년 대선이 있다고 하더라도 더 큰 민간인의 희생을 줄이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평화협상 해야 되는 건 아닌가요? 이제 결국 러시아 그리고 우크라이나 최고 정치 지도자들 간의 어떤 정치적 합의와 정치적 결심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이들을 둘러싼 미국, 나토, 유럽연합, 독일, 프랑스와 같은 주변국들의 역할도 참 중요한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무기 지원 그리고 또 그에 대한 또 러시아의 이런 공격적인 반응들이 계속 확대 재생산되고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네. 어떤 평화협상 재개 자체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군요. 양나라 그 두 나라의 지도부가 모두 일단 협상이나 휴전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다는 그렇습니다. 말씀이신 거죠. 그렇군요. 예. 이 전쟁을 더 장기화시키는 요인 중에 하나가 그 서방과 미국의 지원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전쟁이 너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또 서방이 계속해서 지원을 하기도 부담스러울 것 같은데 얼마나 더 지원할 수 있다고 보세요? 현재까지는 어쨌든 공고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요. 다만 이번 뮌헨 국제안보회의 계기에 역시나 이 전쟁에 반대하는 시위가 독일에서 크게 이렇게 발생이 됐고 네. 그 시위의 핵심들을 들여다보면은 더 이상 독일을 포함한 유럽 국가들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런 목소리들이 분출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이 전쟁으로 인해서 결국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하고 그것들이 그대로 여러 개별 국가들의 국민들에게도 좀 부담이 그대로 지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네. 그리고 그런 부담들로 인해서 이 전쟁에 대해서 끝내야 된다. 끝내기 위한 방법으로 더 이상 무기 지원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목소리들이 이제 분출되고 있는 것이죠. 예. 이런 것들이 결국 누적이 되고 쌓이다 보면 또 서방 연대 간의 일부 균열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런 점에서 봤을 때 무기 지원의 어떤 앞으로 지속 가능성도 일부 위험 요인이 있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해봅니다. 네, 러시아가 침공을 했기 때문에 러시아가 전쟁을 포기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중국도 러시아를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국이 지원을 끊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 공식적으로 지금 중국은 러시아에 지원을 했다라고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예. 지금 러시아군이 활용하고 있는 예를 들면 상용 드론 같은 경우들의 상당 부분이 중국산으로 알려져 있는 거군요. 실제 예. 러시아군이 운용을 하고 있고요. 또 러시아군이 실제 중국산 상용 드론을 사용하고 있는 모습들을 여러 계기를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전쟁을 일으켰던 당사자인 결국 푸틴 대통령의 결심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네. 현재 상황들이 러시아가 전쟁 목표에 있어서 굉장히 좋지 않은 성과들을 달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요망한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최소한 춘계 대공세를 통해서 돈바스 지역을 완전 점령할 때까지는 이 전쟁은 계속될 것이다. 네. 이렇게 전망을 해봅니다. 위원님 비롯해서 많은 전문가들이 이번 전쟁이 한 2년에서 3년 정도로 길어질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그렇다면 전쟁의 마지막이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봤을 때 우리나라식, 한국식 분단으로 끝날 거라는 전망들이 많더라고요. 한국식 분단의 모습으로 갈 가능성이 크지만 그 전쟁이 진행되는 과정 그리고 어떤 정전 협정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보면은 많은 차이점들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이 전쟁이 어떤 평화협정이 체결이 되고 정전협정이 된다 하더라도 예. 이미 우크라이나는 많은 상처를 입었고요. 물론 그렇죠. 러시아도 마찬가지지만 예. 우크라이나는 상당 부분의 영토를 빼앗긴 상태에서 평화협정이 체결이 된다든지 정전협정의 모습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하든 평화협상 타결이 됐으면 좋겠고요. 우리나라 관련해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우리나라가 지금 러시아에 많은 기업들이
공장을 갖고 있고 지금 가동을 중단했잖아요. 우리나라는 어떤 전략을 취해야 될까요?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예. 우리나라 또한 사실은 러시아가 문자 그대로 주변 사강이죠. 그리고 북한 문제에 있어서도 건설적 역할을 해야 될 그런 책임 있는 국가입니다. 네. 다만 이 전쟁으로 해서 결국 우리 정부 또한 대러 경제 제재에 동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러시아가 한국 사회에서 근현대사의 역사 속에 차지하는 그런 위상과 가치들이 있기 때문에 네. 우리 정부 또한 한러 관계를 안정적으로 발전시켜야 될 필요성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물론 다양한 교류 협력들이 동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러시아의 그런 전략적 가치와 미래의 어떤 필요성들을 고려해서 필수적인 부분에서는 전략 소통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1년을 되돌아봤고요. 전망까지 짚어봤습니다. 두진호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자인 전직 장관들과 교수들 그리고 스포츠 기자에게 고가의 골프채 세트를 돌린 골프채 판매 대행 업체가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걸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현재까지 10여 명이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입건됐는데 해당 업체는 오해가 있었다면서 경찰에 충실히 소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안동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수십 년간 일본 유명 골프채를 수입해 판매해온 국내 판매 대행 업체.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자들에게 골프채 풀세트를 하나씩 돌린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YTN 취재 결과 골프채를 돌린 대상에는 전직 장관 출신 여러 명과 대학 교수들은 물론 골프 담당 기자, 그리고 법 위반 대상자는 아니지만 연예인도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이들은 물론 이를 제공한 업체가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직 장관들의 경우 골프채를 받을 당시에는 현직 장관 신분이 아니었지만 다른 곳에서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직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대가성이나 직무 관련 여부와 관계없이 같은 사람에게 1회에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아서는 안 되고 이를 제공한 자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 업체의 골프채는 시중에서 100만 원대에서 300만 원대 사이에서 주로 팔리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이 업체를 압수수색했습니다. 현재 전직 장관들과 교수, 골프 담당 기자, 그리고 업체 관계자 등 10여 명을 입건했습니다. 업체 측은 YTN 취재진에게 조사가 진행 중인 건 맞지만 오해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직원들에게 컨설팅과 강의를 해준 교수들에게는 용역에 대한 대가로 지급했고 스포츠 기자에게는 체험을 위해 골프채를 빌려주고 돌려받았지만 전산 처리에 실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또 전직 장관에 대해서는 당시 근무하고 있던 조직이 청탁금지법 대상에 포함되는지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업체는 이들에게 부정한 청탁을 할 이유가 전혀 없다며 경찰에 관련 내용을 충실하게 소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소환 조사를 마친 경찰은 골프채를 받은 대상자가 더 있는지 계속해서 수사하고 있습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인천해양경찰서와 인천소방본부는 어제 오후 1시 50분쯤 인천신항 앞바다에서 준설 작업을 하던 바지선이 포탄 2발을 발견했다는 신고를 받았습니다. 포탄은 해경과 소방당국이 안전조치를 한 뒤 군부대가 걷어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포탄이 한국전쟁 때 사용된 걸로 추정된다면서 대공 용의점은 없는 걸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새벽 4시 반쯤 충남 공주시 천안 논산 고속도로 남공주 나들목 근처를 달리던 화물차에서 병맥주 200여 상자가 쏟아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갓길과 2차로에 쏟아진 맥주병을 치우고 물 청소까지 맡으느라 4시간가량 교통체증이 이어졌습니다. 경찰은 추월을 위해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한쪽으로 쏠린 병맥주들이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쏟아진 걸로 보고했습니다. 늦겨울 반짝 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한낮에도 볼에 닿는 바람결이 무척 차가운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영상 2.1도, 찬바람의 체감 온도는 영하 2도 안팎에 머물고 있습니다. 내일은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6도까지 떨어지면서 반짝 추위가 절정에 달하겠습니다. 이번 추위는 모레 아침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추위 대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맑은 하늘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만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는 약한 황사가 유입되면서 낮 동안 일시적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호흡기가 예민하신 분들은 외출 시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에는 오늘보다 더 춥겠습니다. 서울 영하 6도, 광주 영하 4도, 대구 영하 5도로 오늘보다 3에서 5도가량 낮겠습니다. 내일 낮 동안에도 예년 기온은 2, 3도가량 밑돌며 쌀쌀하겠습니다. 서울 4도, 대전 5도, 부산 8도가 예상됩니다. 이번 추위는 모레 아침까지 이어진 뒤 내일 낮부터는 예년 기온을 회복하겠고요. 주 후반에는 다시 예년보다 온화한 날씨가 찾아오겠습니다. 당분간 내륙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대기가 점차 건조해질 전망입니다. 현재 서울과 강원 영동에는 건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또 전남 해안과 제주도에는 강풍특보가, 대부분 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각종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북한의 잇따르는 도발 속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 체포 동의안 표결이 다음 주로 다가오면서 여야 간 충돌이 더 격화하고 있습니다. 여당 전당대회 중간 판세와 함께 잠시 뒤 더 정치 시간에 풀어드리겠습니다.